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가스터빈과 디젤 발전기를 비교하고 발전기 용량 구하는 방식의 PG 방식과 RG 방식을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 앞으로 2시간에서 3시간인데 2시간 정도에 맞춰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게 저희들 그 학원에서 강의는 4시간 정도를 해야 강의가 좀 충분하게 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가 요약을 좀 해가지고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충분하게 아주 그 강의 자료가 충실하게 가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서 잘 들으시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는가 봅니다. 지금 이 교육은 특히 그 전문대학교 학생들한테 그다음에 대학교의 그 전기 설비과나 그 관련 학과 계통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한 강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어떠한 그 형태라든지 그런 감각이 상당히 그 학교의 교육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시청각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이 테이프를 보시는 수험생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기사 자격증을 가신 분이나 실무에 계신 분들도 가스터빈 발전기라든지 디젤 발전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우선 그 자료를 좀 봐주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디젤 발전기 설치도는 지금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타입이 500kVA 이하의 소용량 타입을 말하죠. 그래서 이게 라제다 타입이 있는 경우에 라제다의 쿨링 방식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소용량 발전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인테크 에어가 들어가고 몸체를 식혀준 놈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형태를 이루어주는 거죠. 그래서 디젤 발전기는 소음기를 하나만 달면 큰 문제가 없고 저유조를 놔가지고 보조 탱크 놓고 이렇게 해서 엔진이 앞에 달리고 발전기가 뒤에 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제다 타입 소용량 대개 500kVA, 500kVA 이하의 소용량에서 대개 이 방법을 쓰는데 엔진을 쿨링을 시키는 타입을 앞에 라제다 그릴을 놔가지고 팬으로 강제 배기를 시켜가지고 엔진을 식혀주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 형태로 보여주는데 아주 소용량은 하나의 그 라제다를 가지고 전부 다 냉각을 시켜주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조금 용량이 커지게 되면 이쪽 몸체 쪽의 뒤쪽은 바깥에 저수소를 쓴다든지 직수를 써가지고 몸체를 식혀주고요. 앞부분만 라제다로 몸체를 식혀주는 이런 방법을 구사를 할 수 있어요. 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라제다를 2개를 놔가지고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식혀주는 라제다용이 따로 있고 뒷부분을 식혀주는 라제다용을 따로 놓을 수 있습니다. 또 밑에 같은 경우는 이거 아주 대용량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타입이죠. 이걸 일명 히트 익스체인저 타입이라고 그러죠. 히트 익스체인저 타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그릴이 이 저수소가 상당히 클 경우에는 이 앞에 라제다를 생략을 하죠. 이 앞에 라제다를 생략을 하고 엔진을 더 식혀준 물을 저수소로 갖다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쿨링타워로 보내가지고 식혀가지고 엔진을 식혀주는 그러니까 보통 1000kVA 이상에서는 대개 이 히트 익스체인저 타입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디자인에 대한 이 내용은 캐터필러 내용을 제가 잠깐 인용을 했는데 요거는 그냥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The need for emergency or continuous electrical power is increasing rapidly. 아주 지금 에머전시 파워에 대해서
저 연속적인 부하를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커머셜이나 그러니까 일반 상업적으로 쓰는 거나 퍼블릭 스트럭처로 쓰는 빌딩 같은 경우에 many times totally dependent on the electrical energy sourc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항상 전기적인 에너지를 갖다가 공공 건물이나 상업 건물 모두가 요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전이 한번 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요새는 한전에서 뭐 전기도 정전이 거의 없고 그런데 뭐 발전기에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제 군대 얘기를 제가 하는데 군인 60만 대군은 왜 뭐 1년 몇 조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걸 왜 합니까? 전쟁이 날지 안 날지도 몰라요. 그럼 뭐 하지 말지 뭐 구성용도 안 하는데 다 한 번 쓰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쓸지 몰라요. 이런 것도 비슷한 것도 뭐 똑같이 치지는 않지만 발전기도 1년에 한 번 돌까 말까 하다 이 말. 그런데 그 한 번의 사고가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면 그거 대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크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최소 인풋이다. 지금 제가 병원을 가보면요. 여기 서울 시내 아주 큰 병원들 제가 병원 설계하기 위해서 제가 싹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놀랐어요. 병원에 전기실을 가보면은 형편없어요. 형편없어. 제가 어느 병원이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병원들입니다. 네? 가보면은 말이에요. 의료 장비들은 수십억, 수백억 장비들을 운영을 하는 예산을 아끼지 않으면서 변전실에 발전기 하나 놓는 거를 그 위에 사람들이 결제를 안 해줘가지고 용량이 아주 적은 발전기를 돌리고 앉아있고 준비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전기를 다 하시는 담당자들이 위에다가 그런 당위성을 잘못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기는 한 번 쓰기 위해서 있는 거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좋다 그죠. 그 한 번이라는 타격이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거나 어떤 그 공공지수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면 그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다 이거죠. 우리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군대를 가지고 있듯이 똑같은 관점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엔진의 사이징은 얼마로 하느냐? 지금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엔진의 사이징을 우리가 되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전기 설비가 만약에 1000kV다. 그러면 15%에서 뭐 20%. 많은 경우가 한 30%. 아주 비상부하 전산센터 같은 경우가 보통 50%에서 뭐 70%. 우리나라에서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in the case of hospital 그러니까 그 병원 경우에 NEC National Electrical Code에서는 require sizing to the total connected emergency load. 에머전시 로드를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NEC는 우리가 지금 NEC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미국의 NFPA 독점 교육기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NFPA에서 제정한 NEC에 의하면 이 에머전시 로드를 전부 다 커넥트 시켜야 된다 이거죠. 병원 같은 경우에 미국 방식은 나중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미국 방식은 아주 발전기를 용량을 구하는 방식이 아주 심플해요. 심플하다는 얘기는 그냥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일단 비상부하는 다 더해가지고 발전기 용량이 그걸 커버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잠깐 봤어요. 그러니까 용량 사이즈는 원래는 발전기는 거기에 부하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커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즈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가져가 줘야 돼요. 다음으로 이제 보면은 이것은 이제 볼테이지 드랍 문제인데 만약에 부하를 다 걸면은요 볼테이지 디핑이 거의 25%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25%. 몇 사이클 동안? 2사이클 동안. 로드가 없을 때는 한 2, 3세크면은 바로 회복이 돼요. 전압이. 근데 로드가 걸리면은 쭉 한 15세컨드 동안 맥시멈. 요건 디젤을 얘기하는 겁니다. 디젤. 디젤 발전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부하를 걸면은 25% 정도의 디부가 생긴다 이거죠. 그 다음에 100% 로드에다가 만약에 로드에다 딱 나눴다고 하면은 100%의 로드에다 기준하면 주파수는 아주 부하가 없을 때는 63
10.6 정도까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부하를 걸면서 이놈이 정상 주파수로 오도록. 그러니까 100% 부하 때 만약에 100% 부하가 아니고 50% 부하만 걸겠다. 우리 발전기는 거의 50% 부하에서 항상 운전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 곡선을 이렇게 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100% 오도가 되면 주파수가 더 떨어지죠. 예. 그렇게 놓고 밑에 그림은 부하를 걸면은 스피드가 이렇게 툭 떨어지죠. 이 떨어진 스피드 때문에 전압이 툭 떨어지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이 과도 현상을 지나서 안정궤도로 가서 다시 부하를 오프하면 이건 온이고요. 이건 투입한 거고 이걸 오프하면 스피드가 쭉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전압도 올라가는 상태에서 다시 디스토션을 거쳐서 안정권에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벤츄레이션은 디젤 같은 겁니다.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이 벤츄레이션 되는 그 안에 환기를 시키기 위한 에어가 얼마나 필요하는가. 여기는 엔진 컨버스션 에어. 그러니까 엔진의 연소를 위해서 필요한 공기에다가 벤츄레이팅 에어는 이 볼륨 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히트 라디에이션, 그러니까 발열량이 얼마냐 이거죠. 그래서 이 발열량이 크면은 이 벤츄레이션 양이 큰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것은 뭐냐면 만약에 발전기가 똑같이 2대, 3대, 4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제 템퍼레이처 라인 그 엔진의 룸이 처음에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여기 허용되는 템퍼레이처 엔진 룸의 온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계수는 이제 일반적인 팩터고요. 그래서 보시면 엔진의 컨버스션 에어는 그 디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이 H에 대한 부분하고 이 발열을 허용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여기 벤츄레이션은 적어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온도가 많이 올라가도 된다 그러면은 이 벤츄레이션 양은 적어도 될 겁니다. 근데 온도를 올리는 거를 만약에 10도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벤츄레이션 양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수식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발전기를 가동할 때 이쪽에서 인테크 에어에서 들어가 가지고 아웃테크를 이렇게 되면 상당히 바람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쿨링을 시키는 방법은 반드시 지금 이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만 위에서 이제 팬이 돌아가지고 밑으로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하면은 좋긴 좋은데 이 팬이 고장날 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에서 뚫어가지고 여기에 자연환기 그릴을 놔가지고 자연환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벤츄레이션 된다면 가장 좋다. 이것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옆에서 본 부분입니다. 에어가 밑으로 나와가지고 몸체를 식혀준 다음에 위 그릴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차선의 방법은 인테크 에어를 옆으로 놓고 그릴을 유도를 시켜가지고 중간에서 이 허리를 쏘도록 만들어가지고 몸체를 식혀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 다음에 차선의 방법으로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인테크 에어를 상부로 가져와가지고 가운데에서 강제로 밀어 넣어가지고 이 몸체를 식혀줘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incorrect,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잘못된 것은 엔진에서 이렇게 발열이 나는데 인테크 에어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바람이 이렇게 그냥 바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냉각의 효과가 상당히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림에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시지만 두 개를 같이 밀어 넣어가지고 만약에 이쪽으로다가 만약에 나가는 그릴이 있어요. 이쪽으로 나가는 그릴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 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밀어 넣더라도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안에가 공기가 정체가 돼가지고 이게 쿨링이 안 됩니다. 여기 옆에가 쿨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방식보다는 옆에다가 팬을 놓고 이쪽을 뚫어서 이렇게 나가주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스템 디자인에서는 대개 엔진 룸의 온도는 49도를 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엔진 룸의 온도는 49도를 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에서는 지금 이 식이 메타로 했을 때는 이 밑에 식을 가지고 하고요. 파운데이션 뎁스를 피트로 했을 때는 위에 식을 가지고 합니다.
그럼 이 식을 잠깐 분해를 해보면 뭐냐면 중량이 무거우면은요, 이 파운데이션 밑에 기초가 깊어야 돼. 그 다음에 와이드입니다. 와이드하고 렌스니까 이 기초의 가로 세로입니다. 이 가로 세로. 그래서 뒤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미국 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개 여기 발전기가 있으면 발전기 밑에 1피트를 양쪽으로 가지고요. 이 뎁스를 구하는 겁니다. 어떤 식에 의해서. 앞의 식에 의해서. 이 뎁스를 앞의 식에 의해서 구하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뎁스는 여기 이 식에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는 이미 정해져 있고 이 깊이를 구하는데 구하는 식은 이걸 쓴다. 피트를 단위를 쓸 때는 이걸 쓰고요. 그래서 중량이 많이 나가면 기초가 많이 나가는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초하고 여기다 이제 방진제라고 그래가지고 이 충격이, 진동이 전달이 안 되도록 코르크 소재로 일단 중간을 다시 싸서 넣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디젤 발전기의 일반적인 부분을 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디젤은 상당히 많이 했죠. 근데 가스터빈이 제가 84년도에 가와사키 중공업에 한 달을 가서 강의를 받았는데, 받았을 때, 일본은 70%가 그때 이미 산업용 발전기가 가스터빈으로 다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업용 가스터빈 발전기가 비상용으로다가 거의 75%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거의 쓰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전이 민영화 만약에 되고 이 전력 요금이 피크 시간대 상당히 높아지고 코제너레이션이 되고 환경성 문제 그다음에 고도의 양질의 전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스터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가격이 뭐 3배 비싸다, 4배 비싸다 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에 대한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가격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된다. 즉 인프라스트럭처가 기간 산업 아니에요? 기간. 영종도 공항 해가지고 앞에 길 내고 말이죠. 이 돈 엄청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 왜 해요? 돈 들어가는데. 인프라거든요, 인프라. 네? 이것이 안 되면 나머지 안 된단 말이에요. 즉, 왜냐하면 건축물에서 발전기 시스템에서 어떤 백업에 대한 것이 완벽하게 개런티가 안 되면 나중에 그 한번 사고 났을 때의 그 파급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인프라 차원에서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젤 발전기 시대는 이미 이제 갔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스터빈 발전기로 아주 저기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가스터빈 발전기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일본이 그렇게 가는 이유는 가스터빈 발전기 산업은 비상발전기뿐만이 아니라 항공산업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고 이 문제는 왜냐하면 발전기 비행기 엔진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 항공산업이 밑거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산업용 발전기를 많이 우리가 써주고 그 부분을 가지고 최소 이익을 내면서 그 비행기 항공 산업에 대한 인풋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일본의 전략입니다. 그럼 일본의 전략이 맞다면 우리도 그 부분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몇몇 지금 이제 삼성에서 지금 예전에 삼성항공이었습니다만 삼성항공에서 산업용 가스터빈을 제가 만들어내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내에서 메인테넌스 문제든지 이런 문제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우리 기술자들이 의식을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발전기에 대한 가스터빈 발전기가 어떻게 유용한지 어떤 부분에서 디젤 발전기하고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그 생각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꿔줄 수 있다면 아주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대개 기술자들은 어떤 약점이 있냐면 자기가 안 해본 거는 못해요. 자기가 실제 경험해본 거 아니면 상당히 잠깐만 겁을 내거든요. 정말 될까? 정말 좋을까? 이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저 강의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 보시면은
이 그림은 코제너레이션을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일본의 같은 경우에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화된 코제너레이션 부분인데, 자, 여기 발전 전력이 1500km니까 발전기가 적죠. 1500km에 발전기를 2대 돌려가지고 2대가 여기 3000km로 오고, 여기 한전에서 예를 들어서 2000km를 집어넣으면 이 공장에는 5000km를 공급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5000km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5000kW를 공급하면 반 이상을 발전기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A중위를 쓸 수도 있고, 지금 A중위로 해가지고 발전기 가스터빈도 A중위 가지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터빈이 있죠. 가스터빈 발전기를 돌리고 엔진을 돌려주고 여기에 발전기를 걸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고, 이 가스터빈이 굉장히 많은 배기가스와 고온 배기가스를 내니까 이 배기가스를 바이패스 시켜가지고 그냥 버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버리고, 이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코제너레이션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 폐열 보일러를 놔가지고 이 폐열 보일러를 거치도록 해서 여기서 증기를 발생을 시켜서 여기서 증기 발생되고, 증기 발생되면 이 증기가 좀 모자라면 여기다 보조 보일러를 놔가지고 증기를 더 넣어서 이 증기로 흡수식 냉동기를 돌려주고, 그 다음에 공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 흡수식 냉동기에서 냉방 가지고 공조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온수라든지 증기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전기도 발생하고 냉방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제너레이션 시스템이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주 잘 발달이 돼가지고 히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건물은 300kg짜리입니다. 500kg짜리다. 그러면 500kg짜리에 맞는 코제너레이션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와서 현장에서 막 조립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딱딱딱 케이스화돼서 모듈화돼가지고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코제너레이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코제너레이션은 국내에서는 아직 안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력요금이 피크 시간대와 이 심야 시간대에 전력요금 차이가 엄청나게 나야 됩니다. 지금 날 수가 없어요. 지금 나지 않으니까 심야 시간대 취결조 쓰는 집안이 뭐가 있어요? 여기 아파트들 쓰라고 해도 안 쓰잖아요. 그 얘기는 귀찮게 밤에 전력요금이랑 낮에 전력요금이랑 거의 비슷한데 그 시설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세이빙으로다가 유도를 하려면은 심야 시간대와 피크 시간대의 전력요금이 엄청나게 차이를 주게 해야 돼요. 그래야 심야 시간대에 값싼 전력으로 가지고 코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피크 시간대에 상당히 전력요금이 비싸다 그러면은 이런 코제너레이션 시스템을 놔가지고 피크 시간대에 코제너레이션을 함으로해가지고 전력요금을 상당히 많이 경감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코제너레이션을 하면, 가스터빈을 하면 전기료 24%, 에너지에 냉수 44%, 전기 12% 이렇게 그 유효용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터빈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평면은 이렇게 이제 가스터빈이 이렇게 놓여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한 500kV짜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인테이크 에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공기에 연소를 하기 위해서 이리로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몸체를 식혀준 에어는 이리로 나가고, 여기서 연소를 해가지고 뜨거운 공기는 일로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트롤 판넬이고, 이건 보조 연료 탱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컴팩트하죠. 아주 깨끗하다고요. 예? 발전기가 돌아가면 지금 우리가 디젤 발전기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름 흐르지 뭐 기름은 똑같이 흐릅니다만은 상당히 옆에 뭐 방음제 발라놓고 상당히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면에서 그러는데 아주 그 가동을 시켜보면 아주 정말 컴팩트한 발전 설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 그 가스터빈의 주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캐타필라형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 삼성항공형하고 조금 다르지만 형태를 얘기하기가 좋게 돼서 내가 이 자료를 많이 씁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여기에 인테이크 에어가 이리로 들어갑니다. 흡입 공기가 이 급기구를 통해서 들어가면 여기 브레이드가 있죠. 브레이드가 큰 놈, 여기 적은 거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이 공기가 들어가면서 압축이 됩니다. 압축이 돼가지고 이 연소실로 가요. 그래서 연소실로 가서 여기에 기름이 인젝션 되고 폭발이 되면
이 연소된 에어가 이 뒤로 빠져나가면서 이 바깥에 브레이드를, 이 뒷면 브레이드를 돌려서 동력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발전기는 이 앞에 달리는 겁니다. 이 앞에 달리고 이 회전수가 거의 한 2만 rpm 되기 때문에 2만 rpm 되기 때문에 보통 발전기는 1200rpm이나 뭐 1800rpm만 되나요?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 리덕션 기아를 놓고 이렇게 돌려주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생명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완샤프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거의 2000도가 되고 여기는 들어가는 데는 한 30도밖에 안 되니까 열팽창률이 상당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금속 샤프트를 만드는데 이 브레이드를 만드는 것이 기술의 노하우입니다. 그러니까 열팽창률이 같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브레이드의 마모가 계속 고온 고압에 시달리기 때문에 마모가 빨리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마모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급기부, 그 다음에 압축, 연소, 배기 이런 사이클로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브레이드는 이런 식의 브레이드입니다. 지금 이것이 비행기 엔진의 브레이드인데 비행기 엔진의 브레이드나 똑같습니다. 가스터빈 엔진이나 이런 브레이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크기에 따라서 양축을 잡아주는 브레이드가 있고 한 축을 잡아주는 이렇게 브레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브레이드가 가스터빈의 뒤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축동력을 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상당히 고온 고압에 계속 견뎌줘야 되기 때문에 특수 재질로다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다시 그림을 가서 보시면은 이 행정이 보게 되면요 디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다음 그림 하나 더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자료 보시면은 이 가스터빈을 유심히 보시게 되면 중간 샤프트의 이 부분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 브레이드의 샤프트하고 앞에하고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으면은 열팽창률이 좀 달라도 되겠죠. 그래서 이건 싼 가스터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발전기가 여기 달려 있다고 보면 이 발전기는 뭐가 돌려요? 이 바람이 땡겨가지고 이걸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전기적인 특성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축식 가스터빈은 사용해서는 특별한 경우에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스터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일축식, 그러니까 샤프트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를 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비행기 엔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행기 엔진은 이 뒷부분은 없고요. 이렇게 뒷부분이 없고 이 앞부분도 거의 이렇게 없는 부분이죠. 이렇게. 그래서 들어가면서 바로 연소해서 팽창해서 뒤로 빠지는 이런 방식이 이게 비행기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행기 엔진 부위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보강시키는 부분이 지금 산업용 가스터빈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 내용은 목차와 서론, 본론, 가스터빈의 구조와 특성, 그 다음에 가스터빈 발전기와 디젤 발전기의 내용을 비교하고요. 발전기의 선택 시 우리가 고려사항하고 가스터빈을 설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검사해야 될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론에 보면 지금 현대 건물은 거의 이제 일반적인 아주 일반적인 건물 말고는 이제 인텔리전트화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인텔리전트화 하라는 건 사무의 오해화죠. 거의 요새는 뭐 one person, one PC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소재, 기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보화 하다 보니까 정전에 옛날에는 뭐 정전이 되게 되면 불 몇 개만 들어오면 되고 잠깐 일을 끊고 쉬었으면 됐지만 지금은 정전이 되든 안 되든 똑같은 상태로다가 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비상전원이 단순 정전 대비가 아니라 전원 공급을 항상 공급할 수 있는 부전원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디젤형 발전기의 한계에 따른 가스터빈형 발전기가 상당히 수요가 예상이 증가되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20세기에서는 벌써 이미 우리는 때 늦은 감이 있어요. 좀 늦은 감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가스터빈형 발전기 특징은 앞으로 보시겠지만 컴팩트하고 소음이 적고 저진동에다가 가볍고 양질의 전원을 공급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단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단점이 뭐 연료 소비도 좀 많은 문제, 이런 문제가 있지만, 옛날에는 또 국내에서 제작이 안 됐으니까 전부 다 수입을 해와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 다 해결됐거든요. 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토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으로다가 저희들이 강의를 하겠습니다. 가스터빈의 구조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구성 요소는 압축기하고 연소기하고 터빈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특징으로는 이제 우리가 작동 원리, 고온 고압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것, 간단한 구조와 경량, 연료와 연소 및 연료 소비율, 전기적인 부하 투입 특성 문제, 그 엔진의 소음 문제, 냉각 방식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강의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요. 이제 급기 에아를 받아가지고 압축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에아가 들어가면 이것을 일단은 압축을 해가지고 이 연소실로 보내기 때문에요. 여기에는 많은 브레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최고 풍량의 속도는 500에서 570m/s 정도 되는 풍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타입은, 이건 가와사키 타입인데, 지금 삼성항공이 이런 타입을 가지고 있어요. 고베도 이런 타입이고, 그러니까 연소기가 옆으로다가 뉘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고 수직으로 다 서 있는 연소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안에와 바깥이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 이중구조로 해가지고, 이거는 점화기입니다. 점화기. 여기서 인젝션을 해주고, 연료기를 인젝션을 해주고, 여기에 점화기가 하나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터트려주죠. 그럼 이 안에서 연소를 해가지고 뒤로 밀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에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 에어가 들어가니까 자연히 여기 냉각이 돼가지고 이 외부통 온도가 뜨겁지 않죠. 여기서 들어가면서 에어가 들어가면서 연소를 필요한 에어가 들어가면서 냉각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 외부통이 뜨겁지 않아요. 그래서 흡입 공기를 연소 분사하기 때문에 고온 고압 기체의 생성 장치로 이렇게 얘기되고요. 그 브레이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티타늄 구조로 되어 있는데, 되게 터빈 브레이드가 티타늄 구조로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수명이 다 되면은 이걸 쫙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빼가지고 이 브레이드를 빼가지고 그 갈아 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브레이드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보면 터빈과 노즐된 부분이에요. 이거 되게 티타늄, 알루미늄, 니켈 등의 합금으로 해가지고 주조된 노즐을 사용한다. 열팽창률이 낮아야 되고 고회전이나 고압에서 마모율이 상당히 적어야 되죠. 그래서 옆으로 보면 공기가 들어가서 압축이 되고 여기서 연소를 해가지고 뒤로 밀어내면서 이쪽 뒷 브레이드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젤 발전기하고 보면 급기, 압축 팽창, 배기 같아요. 사행정인데. 근데 뭐 다르냐면 이것은 위아래 상하 운동이라든지 옆에 일단 상하 운동에 축을 갖기 때문에 이거는 맥동이거든요. 맥동이라고요. 그냥 쿵쾅쿵쾅 되는 거죠. 그런데 가스터빈 발전기는 베어링으로다만 연결되어 있지 이게 맥동이 아니고 연속 회전 사행정이기 때문에 소음이 다르죠. 그 디젤 발전기는 어떻게 보면 쿵쾅쿵쾅 하는 그런 소음을 낸다고 보면, 가스터빈은 비행기 돌아가는, 엔진 돌아가는 쉐 이런 소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작동 원리는 그 똑같은 행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부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압력은 보세요. 압력은 첫 브레이드에서 들어가가지고 압축이 되면서 쫙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연소기로 가는 데는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연소되는 부분에서 뒤로 쫙 밀려 나가니까 축 떨어지죠. 그런데 온도는 처음에 온도가 브레이드를 거치면서 조금 올라갔다가 연소실로 올라가서 수익 상승해가지고 이놈이 뒤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량의 가스를 갖다가 배출하고 단열 폐열 효율적인 이용을 하는데 건물의 코제너레이션에 상당히 좋다. 다량의 배기가스를 처리하는 문제가 여기서 문제가 된 겁니다. 간단한 구조와 경량이 되어 있는 거는 지금 보시면 사행정 디젤 엔진은 출력에 따라서 지금 엔진의 중량을 이런 곡선으로 봤어요. 산업용 가스터빈이 거의 반 정도의 무게를 갖고요. 요 밑에 거는 항공용 엔진입니다. 항공. 비행기 엔진.
그러니까 산업용 가스터빈도 상당히 디젤 발전기에 비해서는 약 2분의 1 중량을 갖고 기계적, 전기적인 측면에서 이 부품수가 적기 때문에 아주 비상전원으로서 신뢰성이 상당히 높다. 기동 실패에 대한 부분이 아주 상당히 적다 하는 부분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 하나는 가스터빈형 발전기의 단점 하나는 연료 소비율이 크다는 겁니다. 디젤에 비해서 약 2배의 연료 소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그거는 뒤에가 이렇게 가스터빈 디젤처럼 이렇게 딱 막혀 있는 게 아니고 피스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배출하는 바로 그냥 연소를 해가지고 바로 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연료 소비율이 아주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 소비율이 상당히 좀 큰 부분이 가스터빈형의 가장 큰 단점이자 그 설계시 고려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스터빈의 가장 좋은 부분은 일단 발전기는 전압 정도가 좋아야 되는데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요. 전원이 투입됐을 때나 빠졌을 때나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 디스토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축식 가스터빈은 이 전기의 주파수 특성이나 그 전압 특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 디젤은 이렇게 푹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축식 같은 경우 이축식 가스터빈은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축식 가스터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디젤보다도 못해요. 전기적인 특성이. 그렇지만 일축식 가스터빈은 아주 상당히 상황이 그 상태가 아주 전압이라든지 주파수의 특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전기적인 측면에서 양질의 전원을 요구하는 곳은 전부 다 가스터빈을 써야 된다. 즉 전산센터. 지금 예를 들어서 전산센터. 그 초고층 빌딩. 또 지금 앞에서 얘기한 초대형 병원. 그리고 중요 경기가 열리는 국제적인 그 경기장 같은 경우. 이게 왜냐면은, 왜 일본이 이걸 많이 쓰냐면은, 그 우리는 조금 이제 뉘앙스가 좀 달라고 보완을 해줘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나라 이제 그 88 잠실, 올림픽 경기장 같은 경우 주요 경기만 할 때만 경기를 하고 경기장을 다 꺼놓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경기장을 허용하는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다고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발전기를 설치하고 막 변전실을 설치하고 그러면 다 낭비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일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본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경기장을 시민들한테 돌려줘. 그러니까 경기장을 처음에 설계할 때 그 밑에를 전부 다 지하를 수영장 1년 365일 가동할 수 있는 그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기장이 1년 365일 풀 가동하는 겁니다. 가동하고 메인 경기는 경기대로 하고 그러니까 경기장의 시설을 갖다가 상당히 아주 효용있게 쓸 수 있는데 이건 1년에 경기할 때만 몇 번 쓰고 나머지는 경기장을 다 꺼놓고 이렇게 있으면 거의 근무하는 인력이나 그 장비나 모든 시설면에서 상당히 아주 불이익한 거죠. 우리는 경기장을 만들 때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밑에다가 시민을 위한 공간에 대한 그 운동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아주 염가로 주변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평상시에 또 메인 경기는 메인 경기대로 하고 이렇게 활용하기 때문에 국제 경기장에 가스터빈을 발전기를 많이 쓴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잡음에 대해서는 보면 디젤이나 가스터빈이나 잡음에 대한 원음은 거의 비슷하죠. 가스터빈이 고 헬스의 원음은 오히려 더 큰데 이 가스터빈은 패킹을 하게 되면 이 그 소음에 대한 dB를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2000kg 두 세트를 가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상호 이 얘기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소음이 줄어드냐면 연속 회전이기 때문에 고속 연속 회전이기 때문에 탕탕탕탕 이렇게 두둥기는 그 진동은 이 진동을 막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연속 회전의 진동이기 때문에 이걸 패킹만 하면 다 차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냉각 방식은 이렇게 몸체를 냉각시켜주는 것과 연소를 냉각하는 것이 따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개를 같이 합쳐서
같은 연소기로 가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가스터빈형과 디젤 발전기를 비교해보면 작동 원리는 거의 같은데 여기 연속 회전이고 여기는 맥동이고 출력 특성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건 뒤에서 얘기할 겁니다. 주의 조건에 별 관계가 없어요. 이건 경부하에 큰 문제가 없고, 이거 경부하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진동에는 이거 상당히 진동 방지를 해야 되고, 이거 진동 방지가 필요 없습니다. 소음 패킹하면 줄일 수 있고, 이거 소음이 상당히 크죠. 105dB에서 115dB. 부품수가 많아. 체격이 크고, 이거 부품수가 적고 아주 컴팩트합니다. 냉각수 필요 없어요. 냉각수 반드시 필요하죠. 몸체 가격이 1.5배에서 4배. 이게 고가인 게 하나, 단점의 하나입니다. 연료 소비율 또 크죠. 보통 2배 정도 된다 이거죠. 2배. 사용 연료는 이 LNG 천연가스까지 아주 이 가스터빈이 사용 연료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전기적인 특성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파수 특성이나 과도전압, 전압변동 이 부분이 아주 상당히 좋아요. 그 과도전압 특성이 이게 디젤 발전기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완샤프트 같은 경우에 부하 투입을 100% 부하 투입이 가능하다 이거야. 가스터빈이 좋은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제작 공급 불가가 이게 이제 아니죠. 이거는 가능하다 이제 가능. 이제 국내 제작이 가능하다. 지금 현재는 삼성에서 이걸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내 오버홀도 이게 불가가 아니라 가능하죠 이게.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단점이 상당히 많이 보완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종 선택할 때 검사할 사항은 디젤 발전기 같은 경우는 비상전원의 사용 빈도가 아주 적고 중요도가 적은 장소, 냉각수 확보가 용이한 장소, 장시간 발전을 해야 되는 장소, 초기 코스트를 좀 낮춰야 되는 장소. 어떤 데겠어요? 아파트. 아주 고급 아파트는 또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 고급 아파트 정전돼가지고 불 하나 들어오면 막 난리 날 겁니다. 요새 상당히 고급 아파트들 많잖아요. 이것도 이제 보통 일반적인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고, 가스터빈은 아주 비상 의존도가 높고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부하나 건물을 모더나이제이션 할 때, 건물 구조를 나눠놓고 싹 바꿔가지고 다시 쓸 때, 그리고 뭐가 있어요? 냉각수 확보가 아주 어렵고 진동 방지용 별도의 기초가 어려운 건축물, 열병합을 해야 될 때, 배기가스로 공해 문제될 때, 이럴 때,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초고층, 병원, 전산센터, 중요 부하 건물, 이런 것들은 가스터빈을 가져야 되겠다. 앞으로는 가스터빈을 상당히 아마 이것이 이제 한전이 단기적으로 민영화되면서 전력 요금이 그 피크 전력과 저기 전력의 심해 전력의 차이가 많을 경우에 이제 아마 코제너레이션에 상당히 많이 사용되리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기초는 그 디젤 발전기는 이렇게 별도 기초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스터빈형은 그냥 갖다가 30cm 정도의 버린 콘크리트만 치고 바로 올려놔 버리면 돼요. 그 대신 외환 패킹을 하니까 소음을 많이 줄일 수 있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가스터빈은 극기 대책이 상당히 중요한데 극기량을 많이 필요하고 극기 온도가 올라가면 출력이 상당히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극기 온도가 내려가야, 그러니까 영하로 내려갈수록 가스터빈은 더 좋은 겁니다. 출력이 상당히 올라가죠. 왜냐하면 브레이드의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서 그 아마 식을 가지고 그 표를 가지고 한번 볼 거고요. 배기 대체에도 극기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연소를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배기량이 나가고 400도에서 한 600도 정도가 연도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연도의 크기라든지 단열에 상당히 유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백프레시아를 결정해야 돼요. 백프레시아라는 건 발전기가 뒤에 걸리는, 저기를 말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발전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뒤에 이렇게 연도를 통해서 만약에 이렇게 애가 나간다 그러면 극기가 이렇게 되고요. 이 연소된 놈이 이 뒤로 나가는데
만약에 이 구경이 조그맣고 이것이 상당히 많이 복잡하게 가게 되면 이 부분이 다 프레셔란 말이에요. 압력으로다가 작동을 하니까 이 굴뚝이 전부 다가 압력으로 작동하니까 이 압력이 커다 보면 이 뒤에서 밀어내지를 못하니까 출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압력을 300 mA Q 이하로 제한해요. 이 백프레셔를. 그러니까 백프레셔를 다 계산해야 된다. 이걸 다 설계할 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싫으면은 그냥 1층에다 놔가지고 바로 그냥 이렇게 놓으면 백프레셔를 계산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자연 환기로 들어오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건 백프레셔를 계산하고 말 것이 없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1층에다가 그냥 설치를 해가지고 바로 들어와서 나가도록 하면 배기와 극기 문제는 아주 클리어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쉽게 해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배기 단열 대책이에요. 이게 온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만약에 건물 내에서 나간다 그러면은 이 장시간 운전 시에 내부 잔멸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이게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 건물이. 그러니까 여기 AS 파이프를 반드시 설치를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AS 파이프는 샘플을 보여드리면은 이것이 상당히 일반 보일러 계통에서 쓰는 AS 파이프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공기층이 있는데 이 공기층을 통해 가지고 이 조립을 하면 이 공기가 상당히 잘 빠져나갈 수 있고 이 중간에 공기층으로 해가지고 냉각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 바깥에 뜨거운 열에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AS 파이프를 일본 보일러실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 보일러 발전기에서 이 방법을 써주면, 이 파이프를 써주면은 이 또 배기 단열 문제도 바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극기 대책에 와서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흡입 공기 온도가 만약에 30도 있을 때 30도일 때 500kg짜리 발전기가 500kg 발전기가 만약에 60도로 가버리면요, 60도로 가버리면 약 350kg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900kg짜리 발전기가 마이너스 20도 때 900kg짜리 발전기가 30도로 가면 약 550kg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극기 온도가. 그래서 극기 온도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만약에 단열은 AS 파이프를 안 쓰고 이렇게 단열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단열재를 집어넣어서 스테인리스 판으로다가 쌓아가지고 이런 식으로다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장기간 가동을 하다 보면 이것이 자멸이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온도가 전달이 돼가지고 이 바깥에 사무실에 상당히 온도 상승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조금 아까 보여드린 이런 AS 파이프를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이 AS 파이프는 중간에 공기층이 있어 이렇게 단열을 시키니까 이놈이 냉각을 시켜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안에가 한 400도, 600도 이렇게 돼도 바깥의 온도가 상당히 낮게 이렇게 깔릴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급기량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시트를 가지고 하는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연소의 소비에 필요한 급기량, 그 다음에 냉각에 필요한 급기량, 그래서 두 개를 더해가지고 요 두 개를 더해서 이 급기량이 되는 거고요. 또 여기 에아의 이 전체에 필요한 급기량,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합쳐져가지고 전체 급기량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것이 빠져나가는 배기량, 이 에아를 이 전체 공기의 발전실을 환기시키는 에아가 빠져나가는 배기팬, 그 다음에 몸체를 식혀준 냉각 에아가 빠져나가는 에아의 볼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대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각 메이커에서 제작되는 그 발전기 용량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트가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렇게 굳이 계산 안 해도 몇 킬로짜리는 몇 메다와의 몇 메다의 그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딱딱 제시를 해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설계 자료를 받아가지고 시공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만약에 연도 내부에 그 스테인리스 판하고 단열재를 지었으면 이게 연도 내부에 만약에 400도가 지나가면요,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자멸이 실내로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30도, 나중에는 이게 한 3, 40분 계속 가동을 하다 보면 이 바깥에 이렇게 단열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바깥에 벽에 한 30도의 온도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본 시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고 보니까 가스터빈은 어떤 데 써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용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디젤. 이 건물 용도는 단순, 소형, 이런 건물들이 되겠고, 가스터빈은 중요, 대형, 복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병원, 전산센터, 초고층, 주요 건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장점은, 아주 특이한 장점은 저렴. 저렴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연료 소비율이 낮은 장점이 있죠. 이거는 전기적인 특성이 아주 좋고, 미려하고, 경량이고, 전원의 안정도가 좋고, 좋죠. 전부와 투입이 가능하고, 그래서 단점으로는 고장률이 크고, 이 환경 문제, 전원의 안정도가 떨어지죠. 안정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이 가스터빈은 고가이고, 그렇죠. 고가이고 연료 소비율이 크다. 예, 국내 제작이 안 된다는 것들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 가스터빈을 우리가 검토를 많이 해줘야 그 환경 문제에서부터 전원의 안정도를 가져가는 문제에서부터 양질의 전원을 품질을 확보하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경험한 바로는 2000kVA 이 가스터빈 발전기가 발전기 샤프트를 연결해 놓고 손으로 사람이 돌려도 이 샤프트가 돌아갈 정도예요.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kg짜리라도 돌리면 샤프트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만큼 유연하니까 배터리가 상당히 좀 상태가 나쁘더라도 이 스타팅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디젤 발전기는 몸체를 항상 데워줘야 되고, 겨울 같은 경우에 배터리 상태가 상당히 좋아야 되죠. 그래야 발전기가 들어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장단점. 그래서 또 디젤 발전기를 그러면 전부 다 못 쓰냐, 그럴 게 아니고 디젤 발전기 용도는 소량의 소규모의 이동용에도 좋고, 그 다음에 간단한 부하들, 초기 투자비가 저렴하게 먹혀야 되는 부분들은 아주 그 나름대로 또 용도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디젤 발전기를 상당히 많이 선호해서 썼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스터빈 발전기를 좀 더 적극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스터빈과 디젤을 이렇게 비교해서 본 것으로다가 제 강의 내용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디젤과 가스터빈에 모두 다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발전기의 용량을 구하는 방식의 PG 방식과 RG 방식, 그리고 미국 방식을 비교를 해가지고 세 개를 같이 강의를 하면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가 파워포인트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강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디젤을 많이 썼기 때문에 가스터빈을 주로 제가 관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 발전 설비가
옥상에 놓였다고 보세요. 옥상에 그냥 놓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게 방수형으로다가 놓였으면은 이 위에 천장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이 벽이 없는 겁니다. 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첫째, 냉각수 필요 없죠. 필요 없고, 연료는 LNG나 LPG 가스 가지고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별도 기초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무게가 경량이야. 경량이니까 이 하중을 받을 일이 없어요. 하중에 문제 없음. 그러니까 어떤 빌딩에 발전실이 적다 이거야. 그래서 지하실은 못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그냥 올려다가 옥상에다가 놓게 되면 바로 처리가 바로 돼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가스터빈의 발전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많은 그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